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3위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실판 모범 시민.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어머머머. 그래서 это слышит только. 저게 할게 했다고? Kamu 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무슨 리액션을 못하겠네. 와.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 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정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아이고.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1994년 6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브렌트우드 지역. 이곳에서 니콜 브라운 그리고 그녀의 연인인 론 골드만. 두 사람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1970년대 최고의 미식 축구 슈퍼스타 O.J. 심슨.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그를 용의자로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O.J. 심슨의 양말과 옷에
살해된 전처 브라운과 연인 골드만의 혈액이 검출됐고요. 거기에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왼쪽 장갑. 이 장갑에서 오제이 심슨, 브라운, 골드만 이 세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됐는데 특히 오제이 심슨은 왼손잡이. 심지어 경찰에 출두하는 당일 출두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잡히기까지. 저도 저 체포 장면이 정말 전국의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렇죠. 아니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증거들도 나왔고. 증거가 너무 결정적이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 결과는 살인죄로 기소된 오제이 심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일명 드림팀으로 불리는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 이들은 심슨을 향한 증거에 대해 일제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DNA 대조를 위해 채취한 오제이 심슨의 혈액 중 10분의 9가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사건 조작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증거였던 왼쪽 장갑. 심슨의 변호인단은 살인사건 증거를 수집한 담당 경관 마크 퍼먼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를 대며 증거 조작을 의심. 그리고 오제이 심슨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장갑이 맞지 않으면 오제이 심슨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된 피 묻은 장갑을 껴봤는데요.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네. 결정적 증거였던 장갑은 오제이 심슨의 손목에 걸릴 정도로 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저때 좀 대반전이었죠.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정말 수많은 증거가 가리킨 오제이 심슨이 진범일까요?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짓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8일을 공개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어머, 약 1,000만 유로, 어.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대박이다.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아,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는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공개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철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의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시시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시시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시시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시시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시시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시시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시시 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렇죠. 좀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6위 공개합니다. 5분의 살인자,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이 시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삐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